자, 시작할까요? 크레딧 리스크를 같이 이제 공부를 할 텐데요. 파트 1에서 크레딧 리스크를 조금 했어요. 밸류에이션 리스크 모델에 보면 뒷부분에 expected loss, unexpected loss 계산하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서는 아주 이제 진짜 맛보기도 아닌 정도의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파트 2에서 크레딧 리스크는 차지하는 비중이 30% 차지하고 있으니까 비중도 되게 크고, 그리고 다루어야 될 주제가요 굉장히 광범위해요. 넓습니다. 그래서 그냥 공부하실 때에 집중도를 잃으시면은 내가 도대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좌표 파악이 잘 안 되는데, 그러다 보게 되면 중도에 포기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과목이 크레딧 리스크예요. 아주 이제 걱정이 되고요. 밸류에이션 리스크 모델, 여러분 파트 1에서 이제 공부를 하셨지만, 밸류에이션 리스크 모델은 크게 보면은 주제가 딱 3개예요. 밸류에이션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리스크 모형하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면, 크게 보면 2가지고, 밸류에이션도 채권 밸류에이션, 옵션 밸류에이션, 그게 이제 2개가 주제고, 리스크 측정하는 모형은 밸류 리스크 측정하는 게 그게 이제 주제라서, 밸류에이션 하는 채권 밸류에이션 같은 전통적인 현금 흐름의 현가 구하는 방식의 밸류에이션 한 개. 파트 1에서 밸류에이션을 했던 게. 그 다음에 2번째, 컨틴전트하게 아주 페이오프가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어요 라는 약간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자산은 그러면 리스크 뉴트럴 밸류에이션, 위험 중립 평가를 어떻게 하는 건가요? 라는 거, 그거 해봤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포지션의 가치가 어떤 일정한 신뢰순에서 어디까지 떨어집니까? 라는 밸류 리스크 구하는 거, 이런 걸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끝부분에 보게 되면 신용 리스크와 관련된 이야기가 아주 조금 있었는데요. 그거는 진짜 신용 리스크에 대한 인트로덕션이고, 전체 이야기는 파트 1 크레딧 리스크에서 이제 다 다룹니다. 근데, 이 파트 2의 이제 크레딧 리스크는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한 분야만의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러지가 않고요. 그 범위가 굉장히 브라이어티가 되게 넓어요. 그리고 좀 공학적으로, 금융공학적인 이야기들이 중간에 이제 많이, 특히나 처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약간 이거 집중도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럼 뒤에 가서 정말 흥미를 잃었어요 하고서는 나중에 결국은 포기하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부할 때는, 좀 카테고라이제이션에서 주제별로 좀 카테고라이제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어느 위치에서 뭘 공부하고 있나요? 라는 걸 갖다가 좀 좌표 파악이 돼야, 그래야 큰 그림을 놓치질 않아요. 그러니까 디테일에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하다 보게 되면, 나중에 전체 그림에서 내가 위치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지, 이게 이제 파악이 안 되고, 앞에 있는 거하고 뒤에 있는 거하고 뒤에 나오는 거하고 어떻게 이게 연결이 되는 건지 이런 것들도 파악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디테일은 안 것 같은데 나중에 실제로 이제 시험을 치러 가게 되면 가기 전까지 엄청 불안감을 가지면서 가게 되고요. 왜냐하면 내가 머릿속에 체계가 안 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시험장에 갈 때 좀 자신 있게 가려고 하게 되면 디테일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전체 체계는 내가 다 알고 있어. 이렇게만 돼도 되게 시험장 갈 때 자신감이 생깁니다. 물론 문제를 풀려고 하게 되면 약간의 디테일이 필요하긴 한데, 이제 접근을 할 때는 일단은 전체 뼈대를 기억을 하자. 그 다음에 그 뼈대 속에서 내가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는 챕터를 공부하고 있는지를 알자. 그리고 그 시험에서는 그 챕터에서 디테일하게 질문들이 나올 텐데, 디테일하게 질문 나오는 거는 전부 다 여기 나오는 LO가 있어요. 러닝 아웃컴이 있는데, 그 러닝 아웃컴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LO 기준으로 내가 알고 있는지 없는지를 러닝 아웃컴 기준으로 좀 체크를 하면서 진도를 나가시면 되는데, 약간 공학적인, 금융공학적인 이렇게 뎁스 있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너무 그렇게 아카데믹하게 깊이 들어가지 마시고 적당한 수준에서 끊습니다. 제가 끊을 거예요. 이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라고 끊을 거라서 하여튼 아주 깊이 있게 들어가려고는 하지 마시고, 해봤자 가성비 안 좋아요. 그렇게 공부해서 뭔가 여러분이 모형을 만들거나 직접적으로 또는 논문을 쓰거나 이러려고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시험에 합격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이제 테스트하는 정도를 우리가 알자. 거기까지만 하시면 되고요. 그거 외에 실제로 내가 리스크 관리의 프랙티스, 실무를 한다거나 또는 리스크 관리의 컨설팅을 해야 될 정도의 그런 공부를 하려고 하게 되면 이 책 가지고는 어림도 없고 훨씬 더 뎁스 있게 뭔가를 더 많이 해야 돼요. 실무적으로 부딪히는 것도 되게 많아야 되고, 모형도 많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솔루션도 많이 들여다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서, 그런 실무하고 이거하고는 좀 괴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표 자체가 우리는 시험에 합격하자는 게 목표니까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준비를 하자. 이렇게 하면 될 거고요.
이제 공부를 할 때는 반드시 카테고라이제이션을 합니다. 범위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구조가 어딥니까? 라는 그거를 좀 기억을 하셔서 그 뼈대 내에서 어떤 분야를 내가 하고 있는 거다. 항상 본인의 좌표를 확인을 하세요. 그리고 분량이 되게 많으니까 조금은 본인만의 서브노트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서브노트를 만들어서 이 챕터의 주제는 뭐다? 이 챕터의 주제는 뭐다? 이런 거를 마치 키워드 센텐스처럼 있잖아요. 몇 개씩만이라도 이렇게 써가지고 본인만의 어떤 트리 같은 걸 하나 만들어 놓으면, 로직 트리 같은 걸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 자기만의 것이죠, 이제 그거는. 그리고 그런 추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시험장에 갈 때도요, 되게 자신감 가지고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준비를 하도록 합시다. 공부하는 동안에 되게 그 분량이 많다 보니까 또 주제가 다양하다 보니까 그 아주 좀 여러 가지를 막 이야기를 하다 보게 되면 막 헷갈리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조금씩 이제 진도가 나가다 보면요, 결국은 한 두세 가지의 아주 큰 컨셉으로 결국은 이게 머지 되는 거구나라는 걸 뒤에 가면 좀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제 그걸 반복하면서 이야기할 거라서 다른 과목에서 말하는 이거하고 사실 같은 맥락이에요. 그 다음에 앞에서 말했던 거하고 이거 같은 맥락이잖아요. 누구는 이걸 이렇게 표현했고 이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은 같은 컨셉이거든요. 라고 하면서 그런 걸 자꾸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크레딧 리스크는 공부한 만큼 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좀 어렵게 점수 안 나오는 과목도 몇 개 있긴 있는데 크레딧 리스크는 배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노력하고 투입한 만큼씩 딱 그냥 그 페이오프가 나오는 과목이니까 뭐 조금만 열심히 하시면 뭐 좋은 점수 다 받으실 수 있고요. 너무 걱정하지는 맙시다. 분량이 책이 되게 두껍다 보니까 처음부터 막 압도당해서 이걸 도대체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싶긴 한데 너무 처음부터 그렇게 뭐 기죽을 거 없고요. 그냥 하다 보게 되면 조금씩 쪼개가다 보게 되면 결국은 여러 가지 주제가 하나로 주제로 공통으로 묶여지고 이거 묶여지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보게 되면 하나의 큰 체계가 형성이 될 테니까 그때까지만 조금 견디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를요, 그 Reading Assignment and Learning Objective라고 되어 있는 페이지 5페이지 한번 보세요. 5페이지. 5페이지 말고 5페이지 3페이지가 낫겠네. 맨 앞에 그 로마 숫자 소문자로 되어 있는 페이지 3페이지. 페이지 3페이지 보면 이 Credit Risk Measurement and Management라고 해서 그 Reading Assignment and Learning Objective 그런 게 나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챕터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16번 챕터 Credit Decision, Credit Analyst, Classification of a Key Concept of Credit Risk 이런 주제들이 쭉 있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되게 불행하게도 이 책의 구조가요, 이 순서가 쭉 나와 있는 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한 챕터 앞에 거 끝나면 그 다음 챕터 이러지 않습니다. 이게 랜덤하게 막 이렇게 셔플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순서를 맞춰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챕터 세 개는 하나의 주제야. 이 챕터는 또 하나의 주제야. 이렇게 해서 그 챕터끼리 좀 묶어서 공부를 하셔야 나중에 방황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나눠드린 보시면 Introduction and Basic Concept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제로 보면은요, 2008년 크레딧 리스크 매니지먼트 토픽 분류가 되어 있는데, 그게, Introduction and Basic Concept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로마 숫자 나오는 게 Credit Rating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Probability of Default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Exposure Default가 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주제가 Securitization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이 5가지 카테고리가 우리가 공부해야 될 주제들인데, 로마 숫자 1번에 나와 있는 Introduction and Basic Concept 있잖아요. 이거는 말 그대로 Introduction에서 시험에 나올 게 거의 없죠, 이제. 챕터는 3개를 차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완전 도입에 해당되는 이야기라서, 여기서 뭐 시험을 내서 이렇게 할 만큼은 주제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읽어서 대부분 다 이해가 되는 주제들이긴 한데, 오늘은 Introduction and Basic Concept에 대한 챕터들을 좀 몇 개를 보고요. 근데 아마 다 보지는 못할 거예요. 어쨌든 분량은 좀 있으니까, 제가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휙휙 지나갑시다 이렇게 하게 되면, 들으시는 분들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알아서 보세요 하고서는 휙 넘어가고 이러면요. 그냥 뭐 날로 먹는다 이런 기분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분량이 좀 많이 있는 거를 그냥 휙 다 넘어가서 통으로 넘어갑시다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는 찍어 주셔야죠. 이런 기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은 그래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하고 강의하는 스타일이
파트 1 때 혹시 수업 들으셨나요? 제가 강의하는 스타일이 거의 every details and every sentence를 갖다 디테일하게 설명하자. 사실은 이런 주의에 거의 가까워서, 필요 없거나 또는 뭐 아주 그냥, 다 알 수 있는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설명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뒤에서 뭔가 나오는 거하고 아주 연결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미리 다져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싶은 것들은 제가 시간을 좀 많이 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말 말씀드리기를, 이거 필요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세요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근데 그거를 아주 잘하시는 분은 유경림 교수님 아주 잘하시는데, 저는 그렇게는 크게는 잘 못하고, 대부분의 이야기 제가 다 합니다. 거의 나오는 내용의 99%는 제가 다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제가 필요 없는 1% 버리셔도 됩니다라는 것들이 가끔 나오는데, 그런 거 그냥 버리셔도 돼요. 너무 아카데믹한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시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너무 아카데믹하게 나왔어. 이런 것들은 과감히 좀 넘겨버리시고, 그리고 그런 것들은 또 시험에 출제하기도 대단히 까다로운 주제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의미로 본다면 되게 중요한 의미지만 시험에 출제하기는 어려워. 이런 것들은요, 이제 좀 스킵하는 그런, 약간의 취사 선택도 필요합니다. 나중에 그런 것들은 제가 따로따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쨌든 인트로덕션 앤 베이직 컨셉 오늘 그거를 좀 보고요. 그 다음에 크레딧 레이팅 중요도로 본다면 크레딧 레이팅 카테고리 사실 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별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시험에 안 나올 만큼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 정도냐 그건 아니라서 그 큰 카테고리 2번 로마 숫자 2번에 나오는 크레딧 레이팅과 관련된 카테고리는 그래도 이거는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몇 가지 우리가 짚고 나가야 될 그런 주제들이 몇 개가 있어요. 시간을 진짜 많이 보내야 되는 게 probability of default요. 이 probability of default 나오는 챕터가 모두 5개잖아요. 이 카테고리 안에 들어오는 게. 이 5가지 카테고리의 챕터들이 아주 그 크레딧 리스크 매니지먼트에서는 코어입니다. The very core예요. 그래서 이게 크레딧 리스크라고 하게 되면 맨 먼저 뭐부터 생각이 나는 거냐면 상대방이 부도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면 상대방 부도나는 확률 몇 % 되는 거지? 이게 크레딧 리스크 매니지먼트에서는요,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probability default를 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주제들이 있는데 그 주제들을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약간 financial engineering 냄새가 확 납니다. 금융공학 냄새가 나서 공부를 하시면서요 약간 계량적으로 뭔가 제가 증명도 하고 이렇게 할 텐데 굳이 아주 익숙해지시려면은 제가 증명하는 걸 여러분도 그대로 따라하면서 한번 증명을 해보시고, 만약에 굳이 나는 증명까지 필요 없고, 이런 것 정도 왜 암기하면 되는, 그런 정도만 하고 싶어요라고 하면 암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식 자체를 갖다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 공식을 이해하려고 하게 되면 공식을 보고 읽을 수 있으면 돼요. 이 공식의 의미가 이거다라고 읽을 수 있으면 되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은 그 공식을 본인이 유도하면서 이 공식의 의미가 이런 거군 이러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고 오래 갑니다. 그래서 제가 좀 중요한 공식들, 꼭 필요한 공식들은 제가 거의 대부분 유도를 해드리긴 할 텐데 그 유도하는 공식들은 가능하면 돌아가셔서 여러분도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유도를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나는 공식의 의미가 이거구나 라고 있잖아요. 그죠? 그 의미를 좀 이해하시면 돼요. 자, probability of default에서 시간을 그래서 많이 보냅니다. 요 주제들이 좀 어려운 주제들이고요. 시간이 많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 exposure default라는 게 있죠. exposure default는 부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금액의 크기를 말을 하는데 부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금액의 크기라는 게 말 그대로 빌려준 돈 금액 그대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보다는 훨씬 더 있잖아요. 좀 복잡한 주제가 있습니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남한테 돈을 100만 원 빌려줬어요. 부도 위험에 노출되는 금액이 얼마일까요? 부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금액. 개념이 부도는 그러면 언제 날까요? 언제? 제가 돈 지금 빌려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부도 날 수 있는 확률은 도대체 몇 %나 될까요? 너무 철학적인 질문인가? 또 한번 말을 또 바꿔볼게요. 자, 사람이 죽을 거예요. 누구나 사람은 죽죠. 사람이 죽는 확률은 몇 %일까요? 아니, 너무 어려운 주제인가? 사람이 죽을 확률 몇 %일까요? 자, 제가 이게 우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린 게,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죽을 거예요. 죽는 확률은 100%입니다. 문제가 불완전해요. 1년 내에 죽을 확률은.
2년 내에 죽을 확률은 이렇게요. 기간의 개념이 있어야 돼요. 기간의 개념. 자, 그럼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제가 돈을 빌려줬어요. 상대방한테 100만 원 빌려줬다고요. 자, 이 사람이 부도날 확률이 몇 %일까요? 뭐가 빠졌을까요? 질문에서. 기간. 그것도 이 사람이 돈을 빌려갔는데 갚기로 한 기간이 있을 거예요. 그죠? 언제까지 갚을게. 그러면 그 기간 내에 부도날 확률이 몇 %일까요? 이런 것들이 우리는 필요한 거잖아요. 되시나요? 무슨 말이지? 그러면 갚기로 한 게 1년 뒤에 갚기로 했어요. 1년 뒤에. 그러면서 돈을 100만 원을 빌려갔습니다. 자, 그러면 1년 뒤에 갚기로 하고 100만 원 빌려간 사람한테 빌려가자마자 바로 1시간 있다가 돈 갚아.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못하죠. 약속을 1년 뒤에 갚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부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이제? 100만 원이 아니고? 1년 동안 빌려줬는데 100만 원을 갖다가 1년 뒤에 그냥 100만 원 그대로 갚아 이러지는 않을 거고, 거기에다가 이자까지 붙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exposure default라는 개념이 부도 위험에 노출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런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는 부도가요, 언제 발생하는 겁니까? 라는 개념하고요, 딱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부도가 발생하는 시점이라는 게 돈을 돌려받아야 될 시점에 이 사람이 부도가 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exposure default가 생각보다는 간단한 주제가 아니고요. 좀 주제가 깊습니다. 그리고 그 exposure default에서 다루고자 하는 금융 거래가요. 그냥 대출과 같은 그런 거래는 아니고 exposure가 변하는 거래예요. 거래 상대방하고 내가 뭔가 금융 거래를 하고 있는데 거래 상대방이 디폴트가 나게 되면 내가 그 돈을 받지 못하는 그런 거래를 하나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거래가 쌍방 위험이 존재하는 거래고, 그리고 그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크기가 얼마지라는 게 불확실한 거래. 그런 거래가 대표적으로 장외 파생 거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외 파생 거래를 하게 되면 장외 파생의 계약 가치가 있을 텐데, 장외 파생 계약 가치가 플러스가 되기도 하고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exposure default는 장외 파생과 거래와 같은 거래 상대방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financial transaction을 제가 하고 있는데, 혹시나 거래 상대방이 디폴트가 난다면 제가 돈 얼마 못 받는 거죠? 그걸 추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exposure default가 그냥 빌려준 돈입니다. 이런 간단한 개념이 아니고, 얘도요, 확률적으로 금액이 이렇게까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자, 모든 파생 상품은 정권이 아니고 계약이죠. 파생 상품 계약은 계약이다 보니까 모든 파생 상품은 전부 다 제로섬 게임입니다. 누가 돈을 따게 되면 상대방은 그만큼 돈을 잃어요.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볼게요. 제가 뭔가 포지션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포지션의 가치가 99% 신뢰순에서 얼마만큼 깨질까요를 측정을 했습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밸류 리스크. 자, 제 관점에서는 돈을 잃는 거죠. 99% 신뢰순, 이 돈만큼 잃을 수 있어요. 이런 건데, 만약에 이 거래가 쌍방 간의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게 되면 99% 신뢰순에서 발생 가능한 제 입장에서의 최대 손실액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뭘까요, 그러면? 99% 신뢰순에서 최대로 딸 수 있는 금액,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그게 exposure default입니다. 부도 위험에 노출된다면 최대 어디까지 노출되는 겁니까? 밸류 리스크를 탁 뒤집게 되면 exposure의 개념하고 사실은 똑같아져요. 근데 그 밸류 리스크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자, 시간을 짧게 하는 것과 원데이 바하고요, 10데이 바하고는 어떤 관계 있으세요? 시간의 제곱근 공식. 자, 그런 것처럼 익스포즈도 시간이 지나면서 제곱근으로 비례하겠네. 이런 개념이 등장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게 제가 심플하게 좀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 범주로부터 안 벗어나요. 거의 그 범주 내에서 파생거래가 가지고 있는 익스포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만기까지 가는 동안에 어떤 패턴을 보여주는 겁니까? 라는 게 익스포저 디폴트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장애 파생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크레딧 익스포저가 그냥 하나의 단순한 숫자가 아니고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어떤 확률 변수 같은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시큐리타이제이션이 있는데, 시큐리타이제이션이 금융의, 옛날에는 이제 뭐 금융의 혁명이에요라고 말할 수 있는 아주 그냥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꾼 그런 프로세스였는데, 이게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위기가 나오면서요, 이것 때문에 전 세계가 한번 고통을 받았어요. 근데 이 시큐리타이제이션에는 신용 파생 상품 거래가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신용 파생과 일반적인 유가증권을 연결하게 되면, 그러면 시큐리타이제이션이라는 이런 독특한 프로세스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시큐리타이제이션은
파생은 신용 파생의 응용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거를 유가증권화 시켜서 시장으로 나가는 구조가 이제 스큐리타이제이션인데 이것도 중요한 주제예요. 그래서 이제 시험 목적으로 본다면 큰 카테고리로 3번, 4번, 5번이 있잖아요. 그죠? 중요한 주제고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신경을 진짜 많이 써야 되는 거는 3번 신경 많이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과 4번 요 두 개가 아주 코어의 코어입니다. 자, 2008년 이후에 2008년도 서브프라임 위기가 왔는데 그 서브프라임 위기를 우리는 크레딧 크런치라고 합니다. 신용시장에서 신용 경색이 왔어요. 전 세계적으로 신용시장에 탁 얼어붙었는데 그 신용시장에 얼어붙은 아주 대표적인 얼어붙게 만든 대표적인 금융상품이 유동화 상품이었어요. 자산 유동화 상품. 나중에 CDO 이런 거를 공부할 텐데 그 자산 유동화 상품은 신용 위험을 갖다가 시장으로 증가시키는 프로세스상에서 나온 상품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서브프라임 위기를 겪으면서 대마불사라는 그러니까 대형의 금융기관은 절대로 파산하지 않는다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이 엄청 깨졌어요. 그래서 초대형 금융기관도 있잖아요, 그죠? 파산하는구나. 리만 브라더스 전 세계 5위 내에 들어가는 IB 기업인데 IB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산했잖아요. 그러면서 장외 파생 거래가 가지고 있는 거래 상대방 위험이 옛날에는 초대형 IB하고 우리가 장외 파생 거래를 하게 되면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 보니까 장외 파생 거래를 했던 초대형 IB도 이제는 파산을 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주제가 어느 쪽으로 되게 많이 와 있냐면 익스포즈 쪽으로 주제가 되게 많이 와 있고요. 그 익스포즈를 줄이기 위한 어떤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관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파트 1에서 공부하실 때 그 센트럴 카운트 파티라는 거 공부하셨나요? CCP. 파트 1에 물어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반 파생 상품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파생 상품은 공식적으로 거래소라는 클리어링 하우스가 있잖아요. 근데 장외 파생은 딜러들끼리 거래하는 거니까 그거는 별도에 있잖아요. 그 클리어링 하우스가 없죠. 근데 별도의 클리어링 하우스가 없지만 그 일종의 프라이빗하게 있잖아요. 그죠? 클리어링 하우스를 만들게 되면 그럼 그게 센트럴 카운트 파티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 그렇게 센트럴 카운트 파티를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멀티 네트를 다자간에 네팅하는 구조를 만들어서 전체 시스템적으로 위험을 줄여보자 이런 관점으로 온 거라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그럼 뭘 네팅하는 겁니까? 라면 돈 딴 것과 이런 걸 네팅하자 이런 거고 돈 딴 것과 이런 거를 다른 개념으로 보게 되면 익스포저와 익스포저를 서로 네팅하자 이런 개념하고 사실은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주제가 상대방의 확률 구하는 것도 부도 확률 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익스포저에 대한 주제도요 되게 많아져서 이 3번과 4번이 하여튼 그 크레딧 리스크 매니지먼트에서는 아주 코어에 해당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 여기서는 시간을 좀 많이 들여서 좀 정성을 들여서 같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뭐 주제 카테고라이션 하는 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모두 11번인가 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맞아요? 전체 시간으로 보면 크레딧 리스크가. 네, 크레딧 리스크 맞죠? 11번 맞아요? 12번이에요? 12번 갖고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12번 못하게 되면 약간의 보강이 있을 거예요. 뭐, 한 번이나 하든 두 번 하든 보강을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14번? 제 옛날의 경험으로 보면, 그 정도 해야 크레딧 리스크를 끝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주제를 한번 넘어가서요. 교재로 봅시다. 페이지 1페이지에 The Credit Decision이란 거예요. 크레딧 디시전. 별 특별한 어려운 주제는 없는데 말 그대로 크레딧 디시전이라는 게 신용에 대한 승인이잖아요. 신용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는 건 돈 빌려주는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라서 돈 빌려줄까요? 말까요? 그게 이제 크레딧 디시전입니다. 그 크레딧 리스크라고 나오는 그 밑에서 그 크레딧이라는 게 이런 건데 agreement where one party receives something for value and agrees to pay for the goods and service at a later date. 뭔가를 한 명이 받고 나중에 재화후 용역을 내가 줄게요라고 있잖아요. 그죠? 뭔가 약속하는 agreement 이런 걸 크레딧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냥 말 그대로 신용이라고 하죠. 이런 걸 신용거래. 자, 이 신용거래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얼마를 받기로 되어 있는 거니 이런 거는 익스포즈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돈을 안 줄 수 있는 확률은 몇 % 되는 거니 이런 것들은요 그거는 부도 확률의 이야기입니다.
좀 밑으로 내려오셔가지고요. 박스 모자 밑에서 credit risk라는 definition이 있는데, credit risk is probability that a borrower will not pay back a loan in accordance with terms of a credit agreement. 약속했던 약정에 따라서 대출을 갚지 않을 수 있는 확률, 이런 거를 credit risk라고 한다. 자, 이것은 뭐만 설명한 거예요? probability, 확률만 한 거죠. default probability. 그래서 이거는 완벽한 증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크레딧 리스크는 그렇게 그런 확률을 가지고 돈을 갚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의 크기, 그게 이제 크레딧 리스크입니다. 뭐 그 데피니션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부도 확률이나 또는 익스포저가 같이 결합이 되어 있는 신용 손실이 곧 그게 크레딧 리스크라는 개념이군, 이런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the risk can result from, 리스크는 어디로부터 오나요? 리스크의 원천이 나와 있는데 default 또는 financial obligation, 뭔가 금융의 거래에서 상대방이 약속을 해놓고 디폴트 냈어요. 이렇게 되면 실제로 이제 뭐 크레딧 로스가 발생하죠. 두 번째에서는 increased probability of default 또는 financial obligation. 이거는 디폴트는 안 났어요. 디폴트는 안 났지만 디폴트가 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어요.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그래서 상대방의 다운그레이드, 신용 등급 하락. 그래서 상대방의 신용 등급이 하락하게 되면 그러면 상대방의 부도 확률이 높아진 거하고 같은 거죠. 그러니까 크레딧 리스크는 첫 번째 점에 따르면 부도로 인해서 손실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두 번째 점에 따르면 신용 등급 하락으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하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점에서 more severe loss than expected due to greater than expected exposure at the time of a default. at the time of a default, 그러니까 디폴트 나는 시점에 exposure가요, 내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익스포저가 훨씬 더 커졌어요. 이런 경우입니다. 자, 이거는 익스포저가 불확실하다는 이야기죠. 상수가 아닌 거예요. 상수가. 익스포저가 커지는 거예요. 이런 거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제 그 회전 대출이 있는데, 회전 대출. 돈을 갖다가 마이너스 통장으로 생각하면 제일 쉬워요. 1,000만 원을 갖다 마이너스 통장을 누군가가 오셔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을 했습니다. 자, 마이너스 통장을 평소에는 잘 안 쓸 거예요. 근데 이제 경제적으로 뭔가 궁핍해지게 되면 마이너스 통장을 쓰게 될 텐데, 은행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1,000만이라는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설정해 줬는데, 이 고객이 보니까 지금 마이너스 200만 원까지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200만 원까지 썼으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200만 원을 받을 게 지금 현재 있는 상태죠. 만약에 이 고객이 진짜 경제적으로 조금 더 어려워져서 이분이 디폴트 상황에 가게 되면, 그러면 지금 쓰고 있는 200만 원만 돈을 쓰고 디폴트가 날까요? 아니면 좀 더 쓸까요? 당연히 더 쓰겠죠. 그때는 지금 200만 원까지는 썼는데 보통 디폴트 직전에까지 가게 되면 디폴트 나는 사람들은 남아있는 잔액에서 보통 몇 %까지 쓰고 디폴트가 나는 거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미사용 잔액이 1,000만 원 한도를 줬는데 200만 원까지 이 사람이 썼어요. 미사용 잔액이 800만 원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마이너스 통장을 가지고 있다가 부도나는 사람들은 그 미사용 잔액에 대충 한 80%까지 쓰면 대부분 디폴트가 납니다. 이러면 그러면 보니까 800만 원 남아있는데 80%면 640만 원을 더해서 부도 시점까지 가게 되면 한 840만 원 정도가 이 사람이 쓰다가 디폴트가 나겠군. 이렇게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익스펙테이션이죠. 예상키로는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거보다도 많이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익스포저라는 것도요, 보면은 상수가 아니고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숫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점에서 more severe loan than expected due to lower than expected recovery at the time of default. 자, 디폴트가 나게 되면 그걸로 끝나는 건 아니죠. 리커버리 회수를 합니다. 근데 평균 회수율이 있는데 평균 회수율보다 못 미쳐서 회수율 자체가 아주 낮아지게 되면 생각했던 것보다는 손실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리커버리도 그럼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면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변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점에서 default on payment for goods or service already rendered. 그러니까 이미 있잖아요. 내가 제공한 재화와 용역 서비스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대방이 뭔가 페이먼트를 나한테 해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디폴트 안 해준다. 이런 걸 세틀먼트 리스크라고 합니다. 세틀먼트. 나는 뭔가를 하나 해준 거예요. 상대방이 해달라고 해서 약속을 했는데 나는 상대방한테 해줬는데 그 반대급부로 상대방이 나한테 뭘 해줘야 돼요. 근데 그걸 안 해주는 걸 우리는 세틀먼트 리스크, 정산 리스크라고 합니다.
이 세틀먼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그 범죄자들이, 마약 거래하는 범죄자들이 영화에 보게 되면요, 서로 은빛 가방에다가 각자 이제 뭔가, 한쪽은 뭔가 뭐 마약을 들고 오고, 한쪽은 돈을 갖고 와가지고 서로 간에 휙 던지면서 있잖아요. 그죠? 받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세틀먼트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현장에서 있잖아요. 그죠? 캐시 앤 캐리 딜리버리 하는 거죠. 주자마자 바로 받아온 그런 구조인데, 뭐, 금융에서는 뭐 그런 거래가 없으니까, 이 세틀먼트 리스크는요, 금융에서는 크게 중요하지가 않고 별로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미 줬는데 상대방이 나를 안 줬어. 그런 위험은요, 우리 크레딧 리스크에서는 다루는 주제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상대방한테 금융 거래를 했는데 나는 일방적으로 받을 게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일방적으로 받을 게 있는 거를 상대방이 안 주는 위험, 이런 걸 하고자 하는 거고, 나는 상대방한테 주고 상대방도 나한테 대가로 뭘 주기로 했는데 동시이행이 돼야 되는데 동시이행이 안 되게 되면 세틀먼트 정산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런 위험은 사실은 크레딧 리스크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가 아닙니다. 이 세틀먼트 리스크는 어디서 주로 많이 문제가 되는 거냐면 외환거래에서 문제가 돼요. 외환거래. 외환거래는 그 결제일이 2영업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영업일 이내만 결제를 하면 되는데, 나는 어떤 약속한 통화를 갖다 상대방한테 있잖아요. 송금을 했고, 결제 통화를 상대방은 나한테 또 송금을 해야 되는데, 그 비즈니스 데이가 이틀이 있단 말이죠. 그 이틀 동안에 그 상대방은 내 돈을 받아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결제 통화로 뭔가 주기로 통화를 나한테 안 주게 되면, 그런 위험을 갖다 우리는 완전 세틀먼트 리스크라고 하는데, 그 세틀먼트 리스크 때문에 망했던 은행이 허스타트 은행이라는 은행이 있어요. 1974년도에 파산했고요. 그 허스타트 은행 때문에 바젤이 생겼습니다. BIS 비율 8%라는 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우리 어쨌든 크레딧 리스크에서는 이 세틀먼트 리스크는요, 안 다룰 거예요. 자, 기억나십니까? 자, 장외파생 중에요. 이런 거 있어요. 저는 이거 드릴게요. 여러분은 그거 주세요. 어떤 일정한 날짜를 정해놓고 제가 이걸 드릴 테니까 그때 여러분은 저한테 이걸 주셔야 되는 겁니다라고. 그래서 상대방하고 특정한 날짜를 정해놓고요. 서로 바트로 교환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래 무슨 거래 있어요? 스왑 거래 있죠. 스왑 거래. 그럼 스왑 거래는 그렇게 결제하기로 한 날이 있잖아요. 그죠? 결제하기로 한, 주고 받기로 한 날. 그거는 동시이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서로 동시이행을. 나는 고정금리 주고 상대방한테 변동금리를 줘야 돼. 나는 고정금리를 줬어. 근데 상대방한테 변동금리를 안 줘.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 위험은 무슨 위험이라고 한다고요? 세틀먼트 리스크. 근데 그런 거는 우리 지금 크레딧 리스크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가 아니에요. 그 세틀먼트 리스크 줄이려고 하게 되면 뭘 하면 되겠어요? 페이먼트, 네팅. 줄 돈과 받을 돈을 네팅해서 합시다. 뭐 그러면요, 그럼 익스포즈 크기를 확 줄일 수가 있죠. 이제. 자, 파트 1에서 옛날에 공부했던 거를 좀 기억을 해서요. 방금 나왔던 점점점 찍어놓은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 맨 마지막 점에 해당되는 건 사실은 우리 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크레딧 리스크에서 다루고자 하지 않아요. 다루고자 하는 거는 위에 점 4개입니다. 첫 번째 점은요, 디폴트 리스크죠. 두 번째 점은요, 다운그레이드 리스크고, 뭐 어쨌든 디폴트가 직접 나거나 또는요, 다운그레이드가 생기거나 뭐가 바뀌는 거냐면 부도 확률이 바뀝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거 했어요, 옛날에. 크레딧 리스크는 이런 것들의 함수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크레딧 리스크를 구성하는 함수는, 변수는요, 딱 3개 있어요. DDD 3개가 있는데, Exposure at Default, 부도 위험에 노출된 금액이 얼마인가요?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도 확률은 얼마죠? Probability of Default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Loss Given Default, 부도가 낮다는 전제하에 몇 %를 잃는 겁니까? 라는 Loss Given Default도 있어요. 자, 여기서 봅시다. 이 Loss Given Default는요, 다시 1-Recovery Rate, 회수율을 갖다 여기서 빼면 되니까, 1에서 회수율을 빼게 되면, 그러면 부도가 낮다는 전제하에서의 손실률입니다. 조금 전에요, 요거요, 상수라고 했어요? 아니면 변수라고 했어요? 변수죠. 이제 아까 점 찍었잖아요. 그죠? 모아 CBL 로스가 난 이유가, 왜냐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익스포저가 더 커졌기 때문이에요. 라고 했는데, 얘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상수 아니에요. 자, 이게 불확실한데, 이거 uncertain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uncertain. 변수인데,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금융 거래를 했는데 상대방이 디폴트 나게 되면 받을 금액이 얼마지? 잘 모르겠어. 라는 그런 financial transaction, 금융 거래에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요거 하고자 하는 게요. 장외파생 상품. 그래서 OTC.
OTC 데리베티브는 요 익스포저가 uncertain합니다. 장애 파생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익스포저의 디폴트는 전부 다 무슨 이야기 나올 거냐면요. 요 OTC 데리베티브가 장애 파생 이야기 나올 거예요. 파트 1에서 공부했던 거 한번 기억을 해볼게요. 파생 상품의 가치 평가를 했는데 파생 상품의 가치 평가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잘했다 이런 건 아니고 하여튼 장애 파생 상품의 가치 평가, 스왑 가치 평가, 포워드의 가치 평가 이런 거는 미래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할인을 뭘 썼어요? 무혐의자율. 미래 발생하는 페이오프가 디폴트가 안 나면 무혐의자를 쓰면 되는 거지만 디폴트가 날 수 있는 거래 상대방이면 무혐의자를 쓰는 건 안 맞잖아요. 이제.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장애 파생 상품의 계약 가치 구할 때는 그냥 이론적으로요, 모든 투자자는 전부 다 무혐의자율로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수 있다. 그래서 모든 투자자가 가지는 펀딩 코스트가 무혐의자율입니다. 이렇게 해서 장애 파생 상품 계약 가치를 무혐의자율로 디스카운트 했는데 내가 거래하고 있는 장애 파생의 상대방이 국가가 아니고요. 디폴트 위험이 있어요. 그러면 이 나중에 나오는 미래 현금 흐름을 현가로 땡길 때 무혐의자를 쓰게 되면 안 맞겠죠. 그래서 무혐의자율로 디스카운트해서 장애 파생 계약 가치를 구하게 되면 이거는 리스크 프리한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전혀 디폴트 위험이 없는 장애 파생의 계약 가치를 구한 거고 실제로는 디폴트 위험이 있는 사람하고 거래를 한 거니까 그러면 거기서 뭔가 디스카운트를 좀 가치를 줄여줘야 될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렇게 얼마만큼 가치를 줄여주면 되는 겁니까? 그걸 크레딧 밸류 어저스트먼트라고 하는데 CVA라고 합니다. 그 크레딧 밸류 어저스트먼트는 똑같은 개념인데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예상되는 손실을 갖다가 현가로 땡겨서 얼마만큼 빼면 되는 겁니까? 이런 개념하고 똑같아요. 여기까지 무슨 말이 이해되신 거죠? 자, 뒤에 가서 exposure default, 이거는 OTC 데리베티브가 주제고, 나중에 OTC 데리베티브에서는 요거 credit value adjustment라는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그거는 그래 상대방이 디폴트 위험이 있는 사람이니까 마치 무위험처럼 평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뭔가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부도 확률이라는 게 있는데 PD라는 거요. 요거 상수예요? 아니면 불확실해요? 불확실하죠. 이것도 부도 확률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습니다. 요것도 불확실해요. 자, 그러면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뭔가 숫자가 어떤 숫자인지 모르는 불확실한 숫자를 가지고 있는 어떤 제가 클래스가 들어갔으면 집단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집단에 사람들이 한 100명쯤 있는데요. 키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다 다른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값 뭘 쓰면 될까요? 대표값 평균. 이것도 expected 되는 게 있을 거예요. 예상 키로는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상 키로는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 부도 확률이 있을 거고 expected 되는 default probability 있을 텐데 예상된 부도 확률이라는 게 항상 그대로 되는 건 아니고 대표값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도 확률이 벗어날 수도 있는데 그 부도 확률이 벗어나게 되면 그러면 어디까지 부도 확률이 높아지거나 부도 확률의 표준 편차가 얼마만큼 커지는 겁니까? 이런 거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기서 맨 먼저 뭘 할 거냐면요. expected 되는 예상되는 부도 확률은 도대체 얼마죠? 라는 거 공부해야 돼요. 자, 그 예상되는 expected default probability 또는 probability default. 나중에 이거를 EDF라고요. KMV에서는 EDF라고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예상 부도 확률은 그래 상대방 예상되는 부도 확률은 얼마입니까? 이런 걸 갖다 한번 공부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예상으로부터 벗어나면 어디까지 있잖아요? 부도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까? 그게 unexpected loss인데요. 나중에 unexpected loss는 예상되는 부도 확률을 써서 신용 손실을 계산하게 되면 예상 손실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예상되는 부도 확률보다 더 부도 확률이 더 커지게 되면 예상을 벗어나게 하면 어디까지 손실 나는 겁니까? 그게 unexpected loss가 됩니다. 그래서 expected 부도 확률, 예상되는 부도 확률을 이용해서 expected loss를 구하고 그 다음에 expected loss는 진짜 예상되는 손실일 뿐이고 부도 확률이 만약에 다른 숫자가 나와서 표준 편차라는 개념을 좀 집어넣어 보게 되면 손실이 도대체 어디까지 가나요? 라는 unexpected loss 구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자, 부도 확률 구하고 예상되는 손실, 그 다음에 예상으로도 벗어나는 손실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쭉 다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부도 확률을 구해야만이 그 다음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될 거라서 이 부도 확률 구하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요?
아주 이제 유명한 모형이 있어요. 머턴 모형이라는 거 일단은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머턴 모형 다음에는 리듀스드 폼 모델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몇 개의 모형들을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요것도 보면은요, 요것도 uncertain해요. 얘도 uncertain, 얘도 uncertain, 다 불확실해요. 그 다음에 loss given default라는 게 given default니까 부도 났다는 전제 하에 몇 퍼센트 읽습니까? 이런 건데, 이게 보니까 1에서 회수율을 빼게 되면요, 그러면 LGD, loss given default를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죠. 회수율 상수인가요? 이것도 uncertain합니다.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회수율이 어떤 숫자가 나올지를 알 수가 없어요. 얘도 이제 좀 uncertain한 불확실한 숫자인데, 자, 이거는 회수율은요, 전제가 되는 게 부도가 났다는 전제 하에서 회수잖아요. 그러면 부도는 자주 날까요? 어떤 금융기관에 돈을 빌려줬는데, 한 1000건 빌려줬는데 한 900건 부도 났어요. 그 금융이 완전 망할 거예요. 그 부도라는 게 아주 드문 경우인데, 아주 드문 경우에서 회수율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자, 모수 자체가 되게 작잖아요, 이제 부도 모수 자체가. 거기서 회수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리고 그 회수율이 회수 정보로서의 의미를 가지려고 하게 되면, 부도난 그룹 전체를, 부도난 그룹 몇 개 되지도 않지만, 그 부도난 그룹 전체를 해서 회수율이 얼마입니까? 이거는 정보로서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 부도난 그룹이 가지고 있는 개개의 특성이 있는데, 예컨대, 좀 뭔가 asset in place, 그러니까 실물 자산이 좀 큰 산업은 부도가 나게 되면, 그러면 어느 정도 회수가 되는 거며, 닷컴 컴퍼니처럼 인터넷 같은 네트워크 회사는 만약에 부도가 나면 회수율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연차별로 봤어요. 그러니까 설립된 지 이제 1년 만에 부도 나면 어느 정도 회수가 되는 거며, 오래된 건 어느 정도 회수가 되는 거며, 우선순위에 따라서 있잖아요. 선순위, 후순위에 각 회수율도 얼마나 다른 거, 이렇게 속성별로 좀 구분이 돼야만이, 그래야만이 의미가, 정보로서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부도 자체가 일단은 많지를 않고, 많지 않은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산업별로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경관 연수별로, 채권 경관 연수별로 구분하고, 이런 식으로 세그멘트를 많이 하게 되면, 그러면 의미 있는 정보를 찾기가 아주 어려워집니다. 특성별로 있잖아요. 그죠? 부도율이 어떻게 됩니까를 갖다가 좀 우리가 어떤 신뢰를 가지고 말하기가 아주 어려워진다고요. 그래서 이 회수율은 아직까지는요, 연구가 좀 많이 되고 데이터가 많이 집적이 돼야 되는 분야라서 FRM에서는 회수율과 관련해서는요, 디테일한 공부가 없어요. 이건 아직까지는 미개척의 영역입니다. 아직까지 데이터가 상당히 많이 쌓여야 되는 영역이고, 그래서 요거는 따로 공부를 하질 않아요. 앞으로 할 거는 이거 두 개밖에 없는 거죠. 이제 익스포즈하고 부도 확률하고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 그 페이지 1페이지는 박사 모델 밑에 나오는 점점점 찍힌 것들이요, 다 이런 개념입니다. 부도 확률 할 거예요, 익스포즈 할 거예요, 이런 이야기고요. 로스 기본 디폴트는요, 사실은 하기가 어려워요. 뒤에 가면. 세틀먼트 리스크는 안 해요. 자, 페이지 또 넘겨서 이 페이지에서 이 페이지 보시면 다른 거 다 첫 번째 위에 나오는 거 이야기할 거 없는데, 크레딧 리스크라는 게 여러 가지 경우에서 나타나는 겁니다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점찍은 거에서 이탈릭체로 보니까 트레이드 크레딧이란 말이 있잖아요. 트레이드 크레딧은 그냥 매출 채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래를 하는데, 비즈니스를 하는데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준 론 어그리먼트 이런 건 아니고 외상으로 뭔가 물건을 샀어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트레이드 크레딧이다. 외상매수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세 번째 점 찍은 거 바로 밑으로 내려가시면 There are two types of risk associated with these transactions. 이런 거래에서 금융거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제조업에서 물건 팔고 유통업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류의 이 트랜잭션에서 보게 되면 두 가지 리스크가 있는데, There is settlement risk. 자, settlement risk, the risk that counterparty will never pay for the good or service, and the more fundamental. 자, 여기까지 나오는데, 어떤 the good and service라는 게 재화와 용력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우리 경제학 시간에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많이 했던 그 재화와 용력에 대해서 상대방이요, 결코 나한테 페이먼트를 하지 않는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세틀먼트 리스크입니다. 전제가 뭐가 있는 거냐면 재화와 용력이 이미 상대방한테 건너간 거죠. 그 건너간 대가를 나한테 주지 않아요 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서비스를 했는데 나한테 돈 안 줘요. 이런 것들은 세틀먼트 리스크입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금융거래와 관련된 게 아니라서 이런 거예요. 내가 물건 샀는데 얘 돈 안 줘요 라든지, 또는요, 머리를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그 상대방이 나한테 돈을 안 줘요. 이런 것들은 다 세틀먼트 리스크라서 금융거래와 사실은 관련 있는 이야기는 별로 없고, 금융거래, 더 more fundamental한 게 그게 financial obligation. 이거는 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자, financial obligation that arise from loan agreement. 어디로부터 발생하는 게 loan agreement. 돈 따위를 빌려줬어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financial transaction을 했고, 그 financial transaction에서 상대방이 금융적으로 있잖아요. 나한테 뭔가를 갚아야 되는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그게 우리가 크레딧 리스크에서 하고자 하는 관심입니다. 세틀먼트 리스크는 아니고. 무슨 말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상대방의 디폴트 위험이 관심이라고요. financial obligation. 금융거래에서 상대방 뭘 갚아야 될까요? 은행에서 내가 돈 100만 원 빌렸어요. 나중에 돈 못 갚게 되면 은행 가가지고 100만 원씩 내가 이래 줄게요.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뭐 돈 갚아야 된다고요. financial obligation이 있죠. 자, 또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Credit Risk Evaluation Component가 있는데, 밑으로 쭉 내려오셔서 Four primary components of Credit Risk Evaluation are as follows. 그래서 크레딧 리스크를 구성하고 있는 크게 4가지 컴포넌트, 구성 요소가 있고요. 첫 번째, the borrower's or obligor's capacity and willingness to repay the loan.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있잖아요. 갚을 수 있는 능력과 의지 두 가지가 있어요. capacity는 능력에 대한 이야기고, willingness는 의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둘 중에 어느 게 중요하겠어요? 어느 게 더 관심이 있을까요? FRM은. 캐패시티가 관심이 있습니다. 윌링리스가 없이 있잖아요. 돈 갚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요. 윌링리스 없이 돈을 빌렸다. 그건 뭐라고 하냐면 사기라고 합니다. 사기. 그러니까 돈 빌릴 의지도 없으면서 은행에서 돈을 대출을 받았다든지, 돈 빌릴 의지도 없으면서 채권 발행해가지고 자본시장에서 있잖아요. 자금을 유치했다든지, 그러고 나서는 디폴트 내버린다. 사기예요. 잡혀갑니다. 범죄를 구성해야 돼. 그런 거는. 그러니까 윌링리스는 FRM은요 관심이 없어요. 당리는 뭐라고 전제하는 거냐면 돈을 빌리는 사람은 갚고자 하는 의지는 있다라고 전제를 하고요. 대신에 이제 의지는 있지만 capacity, 능력의 문제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능력이 있었을 거예요. 갚을 수 있는 능력. 시간이 지나면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바뀌죠. 그게 부도 확률이 바뀌는 겁니다. 자, 윌링리스가 중요한 경우가 하나 있어요. 윌링리스가 중요한 경우. 얘가 돈을 빌려갔는데 갚을 의지가 없어. 근데 돈을 빌려간 거예요. 원래 프라이빗 섹터에서는 갚을 의지 없이 돈을 빌려가면 범죄를 구성합니다. 근데 국가가 돈을 빌려갔는데 얘가 갚을 의지가 없어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대통령 잡아야 되나요? 상대방 국가의 대통령을 특전사 보내가지고 잡아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쟁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윌링리스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전부 다 컨트롤 리스크, 국가 위험과 관련해서는 윌링리스가 문제가 됩니다. 돈을 빌렸는데 갚을 의지가 있어 없어라는 거예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얼마 전도 아니죠. 몇 년이 지났는데 저기 유럽에 가면, 남유럽 쪽에 가게 되면 스위스, 그리스라는 나라도 있고 몇 군데 포르투갈도 있고 스페인도 있고 몇 개 나라가 있습니다. 그죠? 얼마 전에 유럽에 재정 위기 왔어요. 특히는 이제 그리스가 아주 엄청 큰 문제였는데, 자, 이제 그리스가 말이죠. 다른 나라에서 돈을 많이 빌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돈을 많이 빌렸어요. 그 빌린 거를 갚으려고 하게 되면 누구 돈으로 갚아야 돼요? 우리나라 국채 발행 규모가 대단히 많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보다, 우리 GDP 대비해 보면 우리나라 국채 발행 규모가 대단히 높아요. 근데 우리나라보다 더 국채 발행 규모가 높은 데는 프랑스는 우리나라보다 국채 발행 규모가 GDP 대비 훨씬 더 높고, 일본도 우리보다 훨씬 더 높아요. 근데 프랑스나 일본이 부도날까 봐 걱정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유난히 부도날까 봐 걱정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뭐 계속 보면은 왜 국채를 그렇게 많이 발행합니까? GDP 대비 우리나라 국채 발행 규모가 너무 높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프랑스는 더 높고,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더 높아요. 국가가 국채를 발행했다는 이야기는 국가가 돈을 빌렸다는 이야기인데요. 그건 누가 갚는 거예요, 그거는? 갚는 거는. 뭘 가지고 갚아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 월급으로 갚지는 못할 거고. 국회의원의 월급으로 갚으면 딱 좋겠지. 근데 뭐 그것도 아니고. 국민의 세금으로 갚습니다. 국민이 이제 세금 낸 거 가지고 그걸 갚아요. 그러면, 자, 국채를 발행한 걸 갚기 위해서는 세금을 많이 확보를 해야 돼요. 세금을 많이 확보를 해서 하려고 정부가 말이죠. 올해부터 세금 올립니다. 이러면은요, 그러면 그 정권은 다음번에 집권하기가 아주 어려워지게 될 거예요. 당신들 때문에 괜히 세금 올려가지고서는 내가 정말 힘들게 돼버려서 이렇게 되잖아요. 세금 올린다고 해서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런데 돈을 갖다 빌려준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예컨대 그리스가
그리스에 제가 돈을 빌려줬는데 그리스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우리 국민들한테 주는 연금도 팍 깎아버리고 세금도 엄청 많이 거둘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 그러면 돈 빌려준 사람한테는 굿뉴스예요, 배드뉴스예요? 굿뉴스죠. 이제 보니까 세금도 많이 거둬들이고 광만하게 지출했던 연금도 확 줄인다는 이야기구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행복하게 연금 많이 받으면서 잘 살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요, 정부에 대해서 엄청나게 불만이 많을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뭘 보여주는 거냐면 이 그리스란 나라가 시그널을 주는 거죠. 다른 국가에 있잖아요, 그죠? willingness to pay, 우리가 돈을 갚겠다는 의지가 아주 높아요라는 시그널을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윌링리스와 관련된 이야기가 딱 나오게 되면 이거는 프라이빗 섹터에서는 윌링리스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윌링리스가 없으면 범죄가 돼버리니까. 근데 국가에서는요, 윌링리스가 만약에 줄어들거나 윌링리스가 강해지거나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게 됩니다. 국가 리스크, 컨트리 리스크 계산할 때는. 근데 또 다행히도 FRM은 컨트리 리스크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국가 위험의 크기를 계량화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저 국가가 부도날 확률이 도대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그런 모형 자체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 자체는 폴리티컬 리스크도 대단히 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걸 어떤 계량화시켜서 부도 위험이 올라가고 있다,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 대단히 어려워서 FRM에서는 국가 위험은 관심이 없습니다. 전부 다 프라이빗 섹터에 있는 기업의 위험 이런 게 있잖아요. 다 관심의 대상이고 또는 개인의 디폴트 위험 이런 것들이 관심의 대상입니다. 자, 그리고 3페이지 보세요. 3페이지. 3페이지에 또 2번에 보면 the external environment and its effect on the borrower's capacity and willingness to repay the borrowed fund. 그러니까 빌린 돈을 갖다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나 또는 의지에 영향을 주는 external event, 외부적 환경 요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로 비즈니스 사이클 같은 것들이거든요. 경기 사이클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실은 이런 것들인데, 그러니까 FRM을 여러분이 하시는 이유가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FRM은 대단히 있잖아요. 저도 이제 FRM으로서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옛날에 제가 실무를 할 때도 보게 되면, FRM들이 어디에 메모리 많이 되냐면, 계량적이거나 통계적이거나 숫자적으로 많이, 또는 솔루션 쪽으로 자꾸 메모리 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요, 아주 매크로한 사이클입니다. 매크로한 경제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게 대단히 중요한데 그 매크로한 거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는 그러면서 그냥 어떤 특정한 하나의 모형을 가지고 모델 가지고서는 뭔가 시뮬레이션을 하거나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좀 현학적인 그러니까 좀 sophisticated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어떤 시뮬레이션 이런 쪽으로 막 관심이 많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요 매크로한 바깥의 외연을 넓히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근데 그 리스크 관련 사람들이 요 2번 요소를 잘 간과하고 이런 것들을 잘 안 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다음에 3번에서 the characteristic of credit instrument 이거는 credit instrument라는 게 이제 신용물인데 크레딧물인데 그러니까 채권 같은 거 또는 대출 같은 거 이런 걸 credit instrument라고 말할 수 있는데 금융상품 영어로 뭐라고 해요? Financial Product라고 하지 않고 Financial Instrument라고 하죠. Instrument는 영어를 우리말로 하게 되면 도구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Financial Instrument는 금융의 도구다 이런 뜻인데 금융이라는 게 자금을 조달한다는 의미니까 자금을 조달하는 도구가 뭡니까? 그걸 우리는 금융상품이라고 말을 하고 그 금융상품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게 주식이나 채권 같은 것들이요. 아주 대표적인 Financial Instrument입니다. 그 중에서도 부도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크레딧 인스트루먼트라고 하고요. 그럼 부도 위험에 해당되는 것들은 대출이나 채권 이런 것들인데 그 대출이나 채권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들이 있어요. 얘가 선순입니까? 후순입니까? 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부도 위험들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네 번째에 해당되는 게요. The quality and adequacy of risk mitigant such as collateral, credit enhancement and loan guarantee. 자, 이제 상대방하고 파이낸셜 트랜잭션을 하고 있는데 그게 부도 위험이 있는 거래입니다. 그럴 때는 상대방한테 담보를 요구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제3자로부터 보증을 요구하기도 하고 또는 크레딧 엔하인스먼트 신용 보강 조치를 갖다 요구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나중에 이 콜레터럴이 있으면 담보가 있어요. 담보가 있으면 뭐에 영향을 줄까요? 부도 확률에 영향을 주겠습니까? 익스포저에 영향을 줍니다. 익스포저. 그러니까 부도 확률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진짜 부도가 날 수 있는 그런 속성에 대한 이야기고 근본적인 이 사람 부도 확률이 몇 %죠 이야기고 그 다음에 담보를 미리 잡아놓게 되면 그러면 익스포저를 갖다가 확 줄여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나중에 콜레트럴이라든지 크레딧 이넨스먼트라든지 론 개런티라든지 이런 관련 론 개런티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부도 확률에 영향을 줄 텐데 그거 말고 콜레트럴은 아주 대표적인 익스포저에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크레딧 이넨스먼트는 부도 확률에 영향을 주는 것도 있고 또 익스포저에 영향을 주는 것도 있고 그래요. 나중에 이 4번에 해당되는 콜레트럴, 그 다음에 크레딧 이넨스먼트, 론 개런티 이런 것도요. 뒤에 가면 익스포저 카테고리 내에서 거의 이런저런 주제들 내서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뒤에서 나중에 다 공부하실 거예요. 공부할 거 엄청 많네요. 좀 쉬었다 합시다.